8월 4일 여의도 3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전국적으로 큰 비가 내렸습니다. 장맛비가 이번처럼 긴 적도 없었다고 하는데 모두 안녕하신지 염려와 안전을 더불어 기원하겠습니다. 자, 대현TV의 대표 코너 여의도 3프로의 주인공이시죠? 두 분 모셨습니다. 장경삼 프로님 그리고 강명구 프로님 나오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윤희숙 신드롬 왜? 저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됩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지난 7월 30일 국회에서 있었던 국회 본회의 윤희숙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5분 발언 중 일부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지금 이제 화제가 되고 있어요.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신드롬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미래통합당에서도 그렇고 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된 이유, 강 프로님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윤희숙 의원의 5분 스피치로 전국적인 폭발적인 윤희숙 신드롬을 만들어낸 핵심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그동안 야당이 얼마나 답답하고 역량이 부족하고 네. 또 무능하고 메시지 전달 능력이 부재했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났겠느냐. 그 사건 하나가 야당이 얼마나 질이 멸련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거꾸로. 그야말로 전문가의 일갈이 그냥 일칼에 그냥 모든 걸 정리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윤희숙 의원의 5분 스피치를 저도 들어봤거든요. 봤더니 이분이 초등학교만 졸업을 해도 알아듣기 쉬운 콘텐츠로 얘기를 했고요. 대중의 눈높이를 딱 맞추는 언어를 구사했고요. 고구마 3개 먹고 막 답답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사이다 청량감 넘치는 아주 시원한 전달력으로 5분 동안 딱 하고 딱 끝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 감동적인 신드롬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저는 거기서 사실은 그 영상 보면서 나에게 확 다가온다는 느낌이랄까, 이걸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액션인데, 마지막 말미쯤 가니까 손을 팍 떨면서 그 진정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실 처음 국회에 들어가서 입성해서 본회의에서 연설을 한다는 게 그 두려움도 있고 떨림도 있고 할 텐데, 그거를 극복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전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워낙 그 대중적인 글들도 전문적인 내용을 대중적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글들을 많이 써오고, 그리고 조선일보에도 칼럼을 오랫동안 기고해오면서 글 자체가 본인이 굉장히 고심했을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밤새 고심을 했을 거고, 아마 또 아침에도 그거를 나가기 직전까지 아마 단어 하나하나를 고심했을 거라고 봐요. 원래 아니 그러면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보좌진이 써준 게 아니라 본인이 다 쓰신 거네요? 글은 그 양반 스타일상 글은 본인이 써요. 그거는 워낙 글을 중시하고 글 쓰는 것 자체를 굉장히 중시하는 업 자체가 그랬고, 또 학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글을 남에게 맡긴다고 하는 거는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는 이제 가장 금기시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현TV 단독입니다. 윤희숙 의원의 5분 발언 윤 의원님이 직접 썼다. 아니면 앞으로도 윤희숙 의원이 얘기하는 것 자체는 그 다른 사람의 얘기를 옮기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 식의 일은 평생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연구하고 본인이 확신하지 않은 얘기를 잘 쉽게 꺼집어내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그러시군요. 같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기갈인 거예요. 목마르고 굶주린 거예요. 뭐예요? 좋은 정치, 올바른 말에 굶주린 거예요. 시대의 학정이 벌어지면, 정치 학정이 벌어지면 좋은 지도자가 되기 되게 쉽다는 말을 빗댄 거예요, 맹자. 그렇군요. 그러니까 굶주린 사람이 많으면 좋은 사람 되기 되게 쉬워요. 빵 한 조각씩 나눠주면 돼요. 그렇죠. 그럼 먹을 게 귀하니까. 목마른 사람들한테는 그냥 목물 한 바가지 퍼주면 되죠. 좋은 주스를 줄 일이 있습니까? 차를 줄 일이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좀 그렇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말이죠. 미래통합당은 왜 기존에는 그런 굶주리고 배고팠던 분들에게 이 물 한 바가지 정도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그 사람이 살아온 관점이고 그 사람이 고민해온 거를 그대로 투영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고민해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온 거죠. 그렇군요.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잘못 가고 있는 거, 사실은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MB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계속 우리나라의 이제 재정 분야라든가 예, 소위 조세 정책이라든가 부동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잘못 가고 있던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해온 거죠. KDI 계실 때. 그렇죠. KDI 그렇죠. 있을 때부터 네네, 네. 꾸준하게 원래 뭐 그쪽 재정 전문가니까 네네. 특히 이제 뭐 복지 재정이라든가 우리나라 재정 전반을 다 네네. 다루는 전문가니까 뭐 그런 것들이 압축적으로 정확하게 그 지금 현재 정확한 고비에서 네네. 본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압축적으로 정확하게 끄집어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다들 살아온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윤희숙 의원은 그렇게 관점을 가지고 살아왔고 또 다른 분들은 또 다른 관점에서 또 접근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몇몇 지금 뭐 미래통합당에서 김미애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굉장히 그 또 이 소위 어려운 분들한테 접근하는 방식 이런 게 네. 그분도 자기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성장 방식이 굉장히 잘 그렇습니다. 접근하잖아요. 네, 근데 네. 그럼 이런 분들이 여러 분 생기면 저는 이제 여러 분 여러 생기면 결국은 그것이 이제 미래통합당의 힘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그렇죠. 기존의 미래통합당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좀 각성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자, 제가 이제 개인적인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그 만약에 이게 지금 이제 5분 발언을 하고 나서 윤희숙 의원이 1가구 2주택자이다라고 했다면 상당히 대치게 당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렇죠. 그 저쪽 민주당에서 그 메신저를 공격하겠다는 욕심으로 들이댔는데 알고 봤더니 세종시에 집을 판 거 아닙니까? 그래서 1가구 1주택자로 밝혀지니까 3주택자나 2주택자였던 민주당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근데 이 발언을 하기 전에, 이 연설을 하기 전에 세종시에 집을 팔았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집을 네네. 팔라고 내놓은 상태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집이 금방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네. 선거를 치르기 전부터 그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뭐 선거 일단 치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잘 안 나가고 있다가 수도 이전을 하자고 여당에서 들고 나오니까 집값이 팍 올랐는데 그래도 그냥 원래 금액대로 파셨다는 거 아닌가요? 얼마나 양심적이에요. 정말 민주당에 3주택자 많은데 박범계 의원은 주택이 세 채나 있답니다. 세 채나. 예. 그리고 윤준병 의원도 2채나 있는데 요 두 사람들이 공이 윤희숙 의원의 발언을 트집 잡겠다고 비판에 앞장섰다가 오히려 몰매를 맞았습니다. 역풍을 맞았습니다. 고마운 거죠. 뭐 원래 이렇게 때려줘야 또 이렇게. 그렇죠. 아니 근데 좀 양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박범계, 윤준병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자기 허물도 제대로 볼 줄 모르면서 남의 허물을 잡으려고 하는 건 강프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모범을 보여야 할 정책 위반자들이 전형적인 내로남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강프로님 지금 전세 사시잖아요. 전세죠. 저도 전세 사시잖아요. 자,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서울시 부시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전세보다 월세가 낫다 뭐 이렇게 황당한 주장을 했는데 자 물론 월세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흐름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전세보다 월세가 낫다고 단정짓는 건 도대체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강프로님 전세 살래 월세 살래 하면 뭐 사시겠어요? 저는 전세 살아야죠. 전세 살아야죠. 그냥 그런 어쨌든 월세라는 거는 그렇죠. 매달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2년 연장을 더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월세로 전환될 수가 있지 저는 않습니까? 정말 걱정입니다. 네. 그렇죠. 제가 제일 지금 위기에 그렇죠. 전세 살림을 살고 있는 아니, 대표 선수예요 지금. 그렇죠. 얘기 맞습니다. 나올 때마다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좌파 얘기할 때는 좌파는 일단 거짓말쟁이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 그렇죠. 사람들이 네. 매번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는 집도 뭐 제가 열심히 벌어서 산 건 아니지만 집도 있고 그러지만 자랑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을 열심히 벌어서 집을 사고 좋은 집을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 저 사람들이 나쁜 건 뭐냐면 자기들은 그렇게 살면서 남들 보고는 그걸 나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그런 사람들 친구로 사귀겠어요? 그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하고는 교우하지 않죠, 잘. 네. 친구도 못 될 사람들 갖다가 지금 정치인으로 뽑아놓은 거예요, 국회의원으로. 그래 이게 제일 되겠어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갈라치게 하면서 어떤 가벌 논쟁 불을 붙이고 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회피하면서 국면 전환용으로 이 사람들이 자꾸 싸움을 거는 것 같아요, 그런 쪽.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끊임없이 소위 얘기해서 좌파라고 하는 건 원래 시작점 자체가
정반에서 반이에요, 반. 끊임없이 반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생산적이지 않아요, 사고가. 정이 있으면 반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에요. 반대나 혹은 반을 뭐 위해서 존재하는 다른 게, 사람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주가 되면 안 돼요. 종이 돼야지. 메인이 되면 안 되는 이 사람들은 옆에서 견제하는 걸로는 괜찮아요.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 사람들이 메인이 되면 뭘 하겠어요? 그러게요. 반대할 게 없잖아요. 반대할 게 없는데 계속 그럼 반대를 만들죠. 반대할 명분만 쌓는군요. 계속 유령을 만드는 거예요. 없는 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미 자기들이 정인데. 그래서 지금 뭐 저기 박근혜도 계속 꺼내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구한 날 이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허구한 날. 박근혜 때 그랬다. 그거 잘못이다. 탓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뭐 누구 저기 노래처럼. 예. 아니 그러면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맨날 앉아가지고 탓하면 하면 그게 수주대토죠. 맞습니다. 네. 가만 앉아가지고 토끼 오다가 나무 뿌리에 너무 네. 가끔씩 뒷발에 쥐잡는다고 그것만 기다리고 앉아 있는 거죠. 이러다가 뭐 한몫 챙기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이래가지고 나라가 미래가 있겠습니까? 미래가 없죠. 민주당 이런 때문에. 사람 그래서 국민들이 진짜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 좌파는 기본적으로 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좌파는 기본적으로 자기하고 동떨어져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냐면 우파는 인간 역사에 인간이 살아온 역사에 그대로 반영한 거예요. 우파는. 왜 원래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람은.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좌파가 나타나서 이거 아니라고 좌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삶이 그렇죠. 아니라고. 이게 인간의 삶이 아니라고. 뭐 좀 더 보완하자 뭐 이런 취지로 나왔겠죠. 그렇게 태동은 가는 거죠. 그랬겠죠. 네. 근데 이제 극단적인 방식으로 계속 그것이 자기들의 호주머니를 챙기는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홀려가지고 호주머니를 챙기는 거예요. 그게 또 존재의 이유가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소위 얘기해서 마술을 하거나 광대놀이 하는 거거든요. 광대는 경고를 주고 충고를 주는데 좋아요. 네네. 근데 광대가 정치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원래 옛날부터 광대라는 게 원래 그런 역할을 해요. 뭐 풍자하고 뭐 이런 거죠. 왕옆에서 우리 저기 그 왕의 남자인가? 왕의 남자 맞습니다. 불러가지고 풍자하고 그래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서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래전부터 그게 있어요. 그렇죠. 그날 하루는 막 광대는 왕 앞에서 너 시발놈 해도 죽이지 않아요. 그게 그렇지, 광대예요. 예. 원래 그런 역할을 하고 좌파는 원래 그런 정도 그런 수준의 정도 역할을 하는 건데. 거예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광대한테 왕의 자리를 맡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좀 웃긴 상황이 되겠네요. 예. 그렇죠. 웃긴 나라 되는 거예요. 웃긴 나라 됐잖아요, 지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말이죠. 어제 법사위에서 그 각종 세금 폭탄을 담은 부동산 관련된 법안을 또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앞으로는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양도하기도 힘든 세상을 맞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폭탄 증세,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 모두 올랐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자, 이렇게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상황, 나중에 이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임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저는 이 부동산 이슈가 내년 재보궐선거를 넘어서 대선까지 하여튼 이슈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 정권, 좌파 정권들이 부동산을 잡겠다고 계속 뭔가 속도전을 내면서 뭔가 계속 쏟아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실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내로남불식으로 전 정권 탓만 남 탓만 하고 이슈를 그렇게 몰고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야당은 지금 윤희석 의원의 5분 스피치처럼 정말 그 무게감 있게 아주 전달력 있게 세련되게 만들어서 컨텐츠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정말 전달하면서 이 문제를 집요하게 좀 파고들어서 국민들한테 지금 거여가 거수기로 뭐 완전히 다수결을 그냥 다 밀어붙인다고 뭐 말할 게 아니라 엎어져서 울든지 하여튼 이 뭔가 꽥 소리라도 내야지만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 안 그러면 그 책임을 또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게 되는. 그러니까 그 열을 설득하는 데 집중하지 말고 국민의 마음을 설득하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다만 이제 논리 정연하고 그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야당 국회의원 혹은 정치인이 얼마나 될지 거기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자, 정부가 이제 뭐 이런 세금만 만들고 뭐 아니면 관련 법제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오늘 발표를 했는데 10만 채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제 정부 부처가
장관들이 모여갖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대표적인 것을 뽑으라면 서울 같은 경우 용적률을 250%에서 500%로 늘리겠다. 뭐 예를 들면 25층까지 지을 수 있었던 아파트를 50층으로 올리겠다 이런 얘기인데 뭐 이거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아이, 그게 한 100층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죠. 그게 네. 결국은 이제 저거는 본인들 스스로 거짓말을 했다는 거를 자인한 거잖아요. 엊그제까지는 무슨 뭐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뭐 예. 여러 채 가진 사람이 문제라고 얘기하다 갑자기 무슨 뭐 10만 호를 공급한다고 그러고 예, 예. 임대주택은 무슨 뭐 복지 그 주거복지 차원에서 25년이라도 5년밖에 안 남았는데 250만 원을 만들겠다는 250만 원을 짓겠다. 250만 원은 뭐 그거 다 거짓말 아닌가요? 250만 원을 어떻게 5년 내에 줘요? 새만금에다 때려주면 짓긴 하겠죠. 뭐. 새만금. 그게 그러니까 뻔뻔한 거예요. 쉽게 네. 얘기하면. 그러니까 정책 실패, 그러니까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정책 그렇죠. 실패를 인정하고 그리고 수정하고. 왜냐면 공자님 말씀이 그랬어요. 잘못한 거는 진짜 잘못이라고 하는 거는 잘못을 고치지 않을 때 잘못이라고 그랬어요.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으면 그거야말로 진짜 잘못하는 거예요. 그 취약이에요. 그렇죠. 네네. 그거야말로 국민들 전체가 그게 부담을 뒤집어 쓰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소위 공급 문제에 대해서 대대적인 고민을 해야 돼요. 공급 문제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네네. 공급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택지를 조성할 수 있어요. 택지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 같이 소위에서 이 평지가 적은 나라에서는 임야를 어떻게든지 활용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네네.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더 확대하거나 아니면 지금 용산공원 같은 경우도 미국처럼 주변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주거공간으로 개발하면서 공원과 그렇죠. 부활시키는 방식들을 예.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기술적으로 다 가능해요. 그렇죠. 옛날 같지 않아요. 네. 자연보호라고 하는 게 일방적으로 그냥 보호한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네. 최대한 자연을 활용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미국 맨하탄의 그 센트럴 파크 같은 주변이 다 그렇잖아요. 네네. 또 고층을 맞습니다. 하면서 네. 또 네. 보이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면 돼요. 왜 안 돼요? 상상을 발휘하면 되지. 근데 그렇죠. 이 인간들은 도구마에 빠져가지고 네. 그런 안 되는 그런 도구마에 빠져가지고 그거 전혀 그 시대에 맞지도 않는 걸 지키려고 한단 말이죠. 그걸 위해서 예. 국민들이 희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10만 원은 정책 실패를 자인한 것이기 때문에 네네. 10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근본적인 대책들을 고민하고 빠른 시간 내에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돼요. 아 예. 자, 김태년 의원이 지금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시지 않습니까? 김태년 원내대표가 재산이 좀 증가하신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시죠? 비율로 보면 엄청나게 증가한 거죠.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한 8억. 아니, 김태년 의원이 국회의원 시작할 때 재산이 마이너스였는데 마이너스 1,000만 원이었대요. 마이너스 1,000만 원. 근데 국회의원 지금 4선째 하고 계신데 8억 8억 2천이 됐대요. 8억 2천이요? 공개된 재산이. 그래서 야. 집 한 채 샀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제가 대충 해서 네. 한 달에 한 뭐 1억씩 받아도 한 12년 했을 거니까 아니, 12억인데 1년에 1억씩? 예, 받아도 12억인데 12억인데 절반 이상 저축했다는 얘긴데 사모님이 뭘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게 엄청 아니 절반 이상 저축했다고 쳐도요 10여 년 전쯤에 그 자산이 마이너스 1,000만 원이었고 빚이 1,000만 원 있었는데 지금은 8억 2천만 원의 재산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런 걸로 치면 뭐 박영선 의원하고 추미애 의원이 박영선 의원이 제일 많이 올랐구나. 아, 박영선 의원의 8억에서 53억 됐으니까. 8억에서 53. 아마 그건 남편분이 아마 부동산이라든가 거기는 뭐 그쪽 변호사를 추미애 하시니까 장관도 뭐 한 6억에서 10억 됐다고. 15억 됐다 그러네. 6억에서 15억. 예. 예. 야, 민주당 분들이 요즘은 가만 보니까 미래통합당 의원들보다 훨씬 더 부자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다들 네. 재테크를 잘하셔. 재테크를 또 잘한다. 네.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돈은 가만 가지고 있으면 돈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돈 집에서 쌓아보세요. 냄새만 나지 그 돈 안 됩니다. 그거. 계속 굴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저 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 부인도 뭐 돈을 좀 굴리려고 하다가 저 사달이 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도 돈 좋아한다니까. 아, 민주당은 돈을 좋아해. 자, 여러분 그 부동산 집값이 조금 더 내려서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그 주거 여건을